안녕하세요. 애국학원에서 고3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현아 강사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난주에 3월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었을까요? 실망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만족스럽게 점수를 얻었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자료는 잘 분석을 해서 우리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백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점검의 시간입니다. 내가 이것은 맞았지만은 내가 이거 풀면서 헷갈렸어. 이런 것들 점검하는 부분들, 내가 이것은 아는 건데 왜 틀렸지? 놓친 부분들을 오답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의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 모의고사 작년 수능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반영됐는지 작년 수능부터 조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3월 모의고사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수능 원점수하고 올해 3월 모의고사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표준 점수로 본다라고 하면은 133점이지만 3월 모의고사가 131점, 엄매 같은 경우는 84점 똑같고요. 화자병 87점으로 1점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능을 좀 그대로 좀 반영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이들이 체감상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들, 선생님 소설도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전 소설이나 현대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무난하게 읽고 점수를 잃지 않는 그런 효자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좀 어려웠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능에서도 그랬었거든요. 수능에서도 작년 수능에서도 현대 소설이 좀 읽히지 않았다 하는 아이들이 좀 있어서 현대 소설도 방학 때 좀 설명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낯설어하는 그런 지문이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6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조금 변화가 있었죠. 킬러 문제를 좀 없애고 수준을 좀 맞춰서 가자라고 했었는데 수준을 쓱 올려서 상향 조절해서 중킬러로 조절을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고스란히 3월 모의고사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수능 했었죠.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도 역시 이거가 바뀌지 않을 거다. 처음으로 지금 킬러 문제를 없애고 반영됐던 부분들이고 이거를 그래도 3년은 유지하지 않을까.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재시문은 어렵지 않으나 역시 선택지가 어려웠다. 3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시문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문제에서 선택지가 헷갈리는 게 두 개씩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두 개를 고민하다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더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좀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불수능이다. 올해도 역시 이 수준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작년 수능하고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보다 9월 모의고사보다 우리가 어려웠다라고 분석을 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EBS 측에서 이게 반영을 하는 거 보면은 올해도 지금 작품이 반영이 되긴 했어요. 3월 모의고사 때. 우리 아이들이 3월 달에 EBS 교재를 많이 진도를 많이 못 나간 상태거든요. 근데 3월 달에 이제 한두 작품만 연계가 되고 6월에서는 조금 더 많이 연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9월에서도 조금 더 많이. 작년 것도 분석을 해봤었지만은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도 EBS에서 다 연계가 됐었던 그런 지문들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물론 EBS 교재에 나왔었던 지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 지문에서 나왔던 주제, 그 지문에서 다루었던 소재, 이런 것들이 비문학 독서에 반영되고 문학작품은 한두 개는 그대로 반영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에서도 9월 모의고사에서도 수능 특권과 연계되는 부분들은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기출문제도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은 수능 특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능 봤었고요. 올해하고 이제 작년
부분인데요. 작년 3월 모의고사도 아이들이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작년에도 어려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이야 작년보다 어려울 거다. 항상 작년 대비 어렵게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자. 한두 문제 차이가 있습니다. 화작에서도. 근데 작년에는 지금 화작 문제가 오답률에는 그렇게 5위권 안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 오답률 하나 5위권 안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만큼 화작도 지금 문제를 좀 수준을 높여서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엄면은 비슷비슷합니다. 엄면은 비슷비슷한데 지금 1등은 이제 점수 차이가 이제 한 문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인데 그 뒤는 뭐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수준은 비슷비슷하다. 작년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아이들하고 얘기 나눌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걸 놓쳤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개별 상담을 통해서 얘기 나눌 겁니다. 네, 올해 3월 모의고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서,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17문항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문항인데 독서, 교육론입니다. 여기서 독서 교육론인데 여기서 첫 번째 1번이나 2번을 하나씩 놓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 잘 풀었던 아이들인데 이 선택지를 잘못 읽어서 좀 틀렸던 부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제 통합인데요. 인문 분야에서 주제 통합이 나왔고 작년 수능입니다. 작년 수능에서는 데이터라고 해서 과학기술, 기술적인 부분에서 종합문제가 나왔었는데 통합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인문 주제 통합입니다. 이것은 계속 바꿔서 내기 때문에 6월이나 9월도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리도 안 나온 지 오래됐고 천체에 대해서도 안 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제 통합에서 그런 쪽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하면서 좀 공부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친족 상속법이라고 하는 비문학팀이 너무 낯설어서 좀 실수를 했었던 부분이 됩니다. 여기서 16번이나 15번 두 문제가 오답률 1위, 2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이제 법이 나오는 부분들이 조금 개념도 낯설고 이제 상황을 다루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설예나 다른 예시, 다른 사례 적용하는 부분들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일치여부 문제였었거든요. 일치 여부에다가 예시를 찾는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아이들이 본문을 보면서 개념을 살짝 잘못 이해하지 않았을까. 이것은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 부분들이고 제시문입니다. 제시문은 얼마나 잘 읽고 우리가 선택지에다 대입하느냐 그런 연습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수업해야겠다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할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험이니까 여기서 실망하기는 이르다. 그리고 평가원 문제들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기본적인 틀이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수능 문제 스타일입니다. 수능 문제하고 3월 모의고사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모의고사도 크게 다르지 않고 작년 수능 그 문제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틀린 문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또 맞았어도 내가 이것은 헷갈렸는데 라고 하는 문제들도 우리가 오답풀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 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를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본인이 어떻게 내가 놓쳤는지 혹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조금 달랐구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험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검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고요. 문학입니다. 문학도 17문항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틀 전에 아이들한테 가사문학은 좀 나올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가사문학은 우리 2개만 좀 마지막에 보고 갈까? 라고 해서 하나를 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이걸 제가 그 전전날에 아이들한테 분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반갑구나 이 작품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뒤에 것도 조금 어려웠다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연시조였고 이것은 한문 수필입니다. 한문 수필이어도 우리가 한문을 제시한 게 아니라 다 풀이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아이들이 이거가 너무 반갑다 보니까 여기는 수월하게
우리 반 아이들을 잘 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는 기존의 문제 그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현대 소설도 이 보기 문제 관련된 부분들이 30번 문제 때문에 조금 아이들의 조금 오답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고전 소설입니다. 그래서 현대 소설하고 고전 소설에서 우리 아이를 보면은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수능도 그렇고 올해 3월 모의고사도 그런데 지금 소설에서 오답률이 조금 높은 아이들 놓친 문제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갈래 복합에서 많이 놓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잘 풀었는데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읽히지가 않아서 이해가 안 돼서 많이 놓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에서 이 34번 문제가 오답률, 화작 선택이나 언매를 선택하는 아이들 모두 다 34번이 오답률이 1위가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았었던 부분들인데 이걸 마지막에 33번 문제 풀다 보니까 좀 놓치지 않았나. 문제를 뭐 급하게 풀어서 시간 부족으로 잘못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오답률 1위라고 한다면은 선택지에서 헷갈려지 않았을까, 선택지를 헷갈리게 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지문 자체가 조금 낯설은 작품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이 2개, 소설에서 벌써 3문제거든요. 전에는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소설에서 지금 오답률 10위권 안에 들어간 작품이 벌써 3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작년 수능과 마찬가지로 소설도 어렵게 낼 거다. 너네 소설 만만하게 보지 말고 소설도 잘 준비해라 라고 하는 언급을 해줬다.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한 번밖에 읽을 시간은 없는데 무엇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지입니다. 선택지가 이제 보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일단 낯선 작품이 나온다, 낯선 지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작가에 대한 설명이나 작품에 대한 설명, 작품의 배경이 되는 설명이 있는 보기를 제시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기를 먼저 읽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좀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보기가 있으면 보기를 먼저 읽고 접근해라. 보기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힌트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화작과 언매인데요. 여전히 화작은 거의 60%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매는 4.2%인데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해서 등급을 결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봤었던 것은 원점수로 살펴봤었던 부분들이고요. 표준 점수로 환산하게 되면은 똑같이 1등급은 131점이 등급 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00점 만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148점 정도 나오거든요. 만점을 했을 때는 그만큼 조금 어려웠던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가 높다라고 하면은 시험이 난이도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작입니다. 화작은 작년 수능 국어하고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라고 보면 되겠고 오답을 가려내는 거가 좀 까다로워졌다. 문제 자체가 많이 변형을 준 것도 아니고요. 문제가 많이 지문이 길어졌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화작은. 그런데 선택지에서 말을 헷갈리게 돌려놓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아이들이 헷갈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번에는 고쳐쓰기입니다. 고쳐쓰기를 아이들한테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놓쳤던 부분들이 되는데 문법 요소가 조금 들어갑니다. 문법이 아예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접속어, 활용, 피동사동. 이번에는 피동사동까지는 아니었지만은 문장 성분을 모르면 어색한 부분들, 틀리는 부분들, 그 다음에 중복 표현. 어떻게 하면 중복 표현이 없앨까라고 없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접속어, 앞뒤 흐름, 그 다음에 조사의 쓰임. 이런 것들이 문법 요소가 기초적인 게 품사나 문장 성분이나 문장의 호흡 관계 이런 부분들은 화법과 장문을 선택했어도 문법은 어느 정도 하고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을 물어봤던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이들이 조금 안타깝게 놓쳤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42번 문제 40번인데 이것을 아이들이 많이 놓쳤더라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주제 통합이라고 해서 화법과 작문 따로따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화법과 작문 지문 하나로 돼서 5문제 엮여져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것은 제시문을 잘못 읽으면 반타작이에요. 혹은 5문제에서 1문제 맞거나 2문제밖에 못 맞는 부분들 이렇게 돼서 여기는 제시문을 정말 잘 읽어줘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잘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아이들한테 강조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엄매입니다. 엄매는 물론 문법을 빠삭하게 알아야 수월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매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슷하게 나왔고요. 작년하고 또 작년 3월하고 또 작년 수능처럼 비슷하게 나오고 문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중세국어에서 실수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이것도 올 1년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알고 접근하면은 훨씬 수월하고요. 중세국어는 현대풀이를 함께 주거든요. 현대풀이를 보면서 현대 문법을 적용해서 중세국어를 파악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제시문하고 함께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어렵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습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고 연습 문제 풀면서 잘 나갈 겁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에서는 화법과 작문에서는 놓치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EBS 연계성을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작년 수능에서 연계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은 수능 특강하고 연계가 돼서 그 지문을 따라 보기보다는 거기서 다뤘던 소재, 거기서 다뤘던 주제, 거기서 다뤘던 작품과 관련되는 주제 혹은 그 작가의 다른 작품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율이 계속해서 50%가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남은 기간은 수능 특강을 분석하면서 작품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문제 유형입니다. 수능 특강에서 제시했었던 문제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점검하면은 6월 모의고사에서는 지금보다 이 점수보다는 상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은 여전히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례별 본문 내용 분석하고 문제 유형 파악하면서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5월도 모의고사이긴 한데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이것의 기출문제 9월의 모의고사 여름방학 때 이제 9월 모의고사는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기출문제 많이 풀어볼 거고 물론 사설 모의고사로 숙제도 제시가 되고 사설 모의고사로 시간 조절하면서 문제도 풀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의시험은 시험 전에 한두 번 꼭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EBS 수능 특강이 실려져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자료로서 여기에서 더 확장해서 이 사람의 또 다른 작품 이것도 봐야 돼. 혹은 소설을 했는데 이 소설과 이 시는 연관성이 있어. 또 극문학을 했는데 이 극문학하고 이 소설은 연계성이 있어. 그래서 연계성을 찾아가면서 작품 공부시키고 있고요. 네, 비문학 독서는 일단은 비문학 독서는 수능 특강에서 소재를 가지고 옵니다. 재료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 다루고 있는 제시문들은 우리가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문제풀이입니다. 문제 유형을 알아야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지문이 달라지는 것이지 문제 유형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연습 문제 풀면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본문 내용에서 무엇을 끌어다가 선택지를 구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화작과 보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 부분들 그래서 문법 강조하고 화작도 지문에서 문제를 연결하는 부분들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제시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6월, 9월 모의고사 대비하고 수능을 대비하면서 고전 시위 같은 경우는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년 혹은 4개년 겁니다. 그래서 고전 시가하고 갈래복합에 언급됐던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 갈래복합에서 언급됐었던 고전 시나 가사 문학이
다시 또 수능 특강에 또다시 수록이 되고 또다시 보여지고 있고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개년, 4개년 정도의 고전문학 작품, 그 다음에 갈래복합에 있었던 작품들은 아이들 복사해서 다 나눠주고 분석하고 문제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번 나왔던 작품들이 또다시 수능 특강에 수록되기도 하고 실제로 문제에 반영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아이들한테 자료 주고 저도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그러면서 연계성, 올해 거하고 연계성을 찾아서 이 작품하고 연계성이 있네. 공통점이네. 혹은 여자 주인공인데 여자 주인공이 스스로 극복하네, 조력자에 의해서 극복하네, 이런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인데요. 고전 시가 많이 출제가 됐었죠. 보면은 송민곡, 사민곡, 번갈아가면서 많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송민곡은 사민곡이라고 해서 정철 작가님의 작품인데요. 이게 지금 3, 4년 사이에 수능 특강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수록이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 수능 특강 책에서 쏙 빠졌어요. 쏙 빠진 이유가 있겠죠. 너무 자주 보여줘서 이제는 다 할 거다 라고 해서 뺐을 수도 있고요. 고전 문학은 돌고 돌기 때문에 이것은 소민곡은 3인곡은 6월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에 출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험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 수능 특강에서 최근 3, 4년 동안 계속 번갈아가면서 보여줬는데 올해 수능 특강에서 쏙 뺐다. 뒤에 있는 실전 문제에서도 쏙 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올해 것을 뺐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상주곡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배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시조, 단연시조보다는 연시조가 많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갈래복합에서 가사문화, 그 다음에 연시조, 수필 3개가 섞어져서 시험지가 됐었거든요. 앞으로 2개짜리보다는 3개짜리로 갈래복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전에 지금 3년 전입니다. 3년 전, 4년 전에는 2개 작품씩만 묶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그 다음에 수능에서 작년 수능에서 3개씩 묶어져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3월 모의고사에서 3작품을 엮어서 지금 문제가 하나 출제가 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3개 작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연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네. 이러면서 모의고사 이제 기록지입니다. 자기 점수 관리한다.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에서 틀렸는지 자기 점검을 하면서 비문학, 그 다음에 화작, 그 다음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도서도 분야별로, 문학도 분야별로 자기가 놓친 부분들을 기록지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자기 점수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나중에 개별 상담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샘플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아이가 썼던 부분들이 됩니다. 기존에 썼던 부분들이 되는데 쭉 하면서 자기가 놓친 부분들, 비문학이 많이 틀렸다가 적게 틀렸다 하는데 이 친구는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거, 일치하고 문제를 간혹가다 좀 실수했던 부분들이고 그다음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 문제를 조금 놓쳤었던 부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다. 모의고사 수능 이제 8면 문제를 풀리면서 학생들한테 기록지를 좀 작성하자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되는데 이런 자료를 그걸로 해서 아이들하고 1대1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독해 방식이 어디가 좀 잘못됐구나 혹은 부족한 부분이 어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고쳐가보자. 그래서 아까보다는 좀 틀린 부분이 좀 덜 하긴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 아이들한테 활용하면서 본인이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시간표입니다. 토요일 2시부터 시작하는 시간표가 되는데요. 화작을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엄매가 조금 시간이 부족하긴 하는데 이것은 좀 조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매는 나중에 특강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요. 지금은 공통편입니다. 공통편을 2시간 반 정도 하고요. 2시간 반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화작, 엄매가 1시간씩 혹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화작을 먼저 시작하고 공통된 거, 문학하고 독서를 가운데서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 언어 매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화작이 그냥 2시에 시작해서 5시 반에 시작한다고 5시 반에 끝나고 그다음에 엄매는 2시 반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3시간 반은 진행되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이제 아이들한테 개별적으로 너는 이 고전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 너는 문법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개별적으로 숙제를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통되게 모의고사 숙제를 매주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차곡차곡 쌓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한번 아이들하고 얘기 나눠보시고요. 제 수업도 한번 들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